안녕하십니까. 지상철입니다. 자, 오늘 창업 실무로 간단한 영상 시청하시고 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워. 다 줄 수 있어. 엄마는 심장도 빼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헐 그러더라고. 살아가는 이유? 어떤 걸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 나의 전부.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부모님들은 대부분 평범한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운동선수로서도 길을 제가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삶? 너무 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도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그런 거 티 안 내시고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움직이셨던 거 생각하면 그때 왜 힘들다고 저는 못 느꼈을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잔소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거 하면 분명히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본능 같아요. 약간 부모의 본능? 아침에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놔요. 먹으려고 그러면 한 2숟가락 먹고 나가면 뒤에서 용욕이 내부로 내가 안 먹는 거 왜 저럴까 그랬거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거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부모님들한테 표현을 못한 게 가장 마음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7년도에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한테 더 표현 많이 못했지만 고맙고 존경한다고. 여행 같은 거를 같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사실 내가 결혼할 때 엄마 나이가 나보다 더 어렸더라고요. 그럼 엄마도 그때 한참 놀러를 가고 싶어 했었을 나이고 우리 딸하고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엄마랑 나랑 다녔어도 그렇게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하고 주인공 아버지하고 이렇게 포차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저도 그런 자리로 모실 수도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했다는 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에는 프라이팬을 5세트를 팔면 1세트를 준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셔서도 엄마가 물건을 갖고 다니시면서 파는 거예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시집 갈 때 혼수로 마련해 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못된 사람이었는지 결혼할 때 그 쌓아놓으신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죄송스럽네요. 제가 연극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좀 바빴을 때 둘째보다는 큰애랑 많이 못 놀아줬던 거? 시간을 많이 갖고 놀아줄 수 있었는데 아빠와 자식 간의 어떤 추억을 많이 같이 못 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 우리 작은 아이한테는 좀 되는 후회가 누나한테 치여가지고 많이 이제 챙겨주지 못하고 딸아이는 딸아이라고 너무 이제 오냐오냐 키웠어요. 작은 아이한테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별을 둔 거. 상처받았던 말 엄청 많은데 너무 많은데 딱 나눠서 네 것 내 거 잘라서 말할 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 어느 날 물어봤어. 너는 나 주는 게 아깝니? 그래 물어봤더니 아깝다는 거야. 엄마는 안 아까워요? 묻더라고. 나는 안 아까워. 다 줄 수 있어. 엄마는 심장도 빼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헐 그러더라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애가 이제 뭘 사달라고 막 조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타일렀죠. 그랬더니 그 큰애가 뭐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뭐 거지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또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또 연극한다는 그런 시점이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카톡이나 막 이런데 막
우리 예쁜 딸들 올리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서 자기네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안 하진 않겠죠? 탁구 선수의 막내가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첫 번째가 아마 뮤직비디오였을 거예요. 저희 가족한테 단톡방에 올려서 아빠 나온 거 좀 봐 했는데 이제 아빠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주인공으로 나와서 너무 좋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그 얘기 듣고 참 제가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일들,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한테는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나 요즘에 우리 딸이 배드민턴 치러 다닌다 그래서 너무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뭐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는 창업 관련된 있는 법률 중에 벤처 인증이라든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남은 시간에는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종류를, 물론 꼭 우리가 이것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창업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창업 유관기관하고 대화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을 애우실 필요는 없지만 창업에 관련돼 있는 특례 조항이라든가 창업 관련된 법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비가 굉장히 힘든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상태고, 물론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관세 장벽, 관세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는 있지만 지난 9월 달에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나 스타트업들은 국내 소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혁신 창업 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라 하면 또 소상공인들하고 또 영역이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또 우리나라의 그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는 아주 뼈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비중이 너무 높고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진작 관련돼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반짝하는 소상공인 시장을 반짝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를 보면요,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 상기 업종 이외의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의 토대가 되는 가장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국내 내수 기반, 수출이 잘 된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죠. 수출이 잘 돼가지고 수출되는 성과들이 국내 그 자금이 환류돼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뭐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현대 HD중공업이 배를 잘 수출한다고 해서 그 많은 달러가 한국에 다시 원화로 환전돼 가지고 국내 내수 경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공장을 해외에 짓다 보니까 수출한 대금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게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내수 경기가 그만큼 어려졌고,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할들도 그 생태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취지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탑3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힘들어지면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지겠죠. 뭐 최저임금도 못 벌어가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탄생함으로써 뭐 그 인근에 있는 골목 상권들도 완전히 그 소비를 다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형 상권들이 빨아들여 보니까 골목 상권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이를 지원해가는 법률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 광업, 뭐 제조업, 건설업 쪽에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산 공단이라든가 시아공단이라든가 시흥 뭐 이런 쪽에 인천 남동공단 이런 쪽에 그래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절반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공단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죠. 물론 수출이 잘 되면 그게 그 소상공인들의 업종도 잘 좋으면 되겠지만, 특히 수출인 경우도 특정 일부 제조에 관돼서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수 기반에 있는 제조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여성 창업자하고 여성 창업 지원 출자에게 우수한 창업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특례 조항이 있어요. 여성의 창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 청장은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성 기업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들도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 기업들이 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생계 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여성 기업들한테는 그런 또뭐 우대를 줘서 그 기업의 그 경영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감의 지방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의 활동과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 기업을 우대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했고, 비중을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강제적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게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걸 이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여기는 물품의 영역이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에는 총액의 3%를 중소기업 구매 촉진 이렇게 팔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라든가 벤처나라에 이제 우수 조달 품목으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돼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기업,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라정터에 조달 품목에 등록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되는 절차도 좀 알려주셔서 그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그 민수시장에서 매출을 끌어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공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의무조항으로 이게 판로 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소상공인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셔가지고 우수 조달 품목에 등록이 되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B2G 시장 우리나라의 한 연간 20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이게 B2G 이렇게 공공조달이잖아. 공공조달. 공공조달에서 구매 총액이 5%니까 굉장히 크죠. 금액이 5%면 한 10조 정도 되지 않나요? 10조? 10조의 금액을 이런 중소기업 제품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소상공인 창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등록 절차에 대한 자격을 인정을 하셔야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구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활동 특례법도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 특례도 보시면 장애인 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 등에 관한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센터에 우선 아까 여성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장애인 창업 지원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되지는 잘 않습니다. 우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강제로 몇 퍼센트를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대를 하긴 하되 그렇게 선정할 때 이게 결정적으로 몇 퍼센트 비율을 반영하고 그러질 않고 선정하는 기관이나 심사위원회의 역량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실화 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전체 창업 지원의 1%에서 2%를 장애인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비율을 정해 주면 좋을 텐데 또 역차별도 논란도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창의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의무 배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선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대 조항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자금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대한 그런 조항은 있지만 강제로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걸 의사결정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에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으로 이번 상법 개정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지난주에 중소기업 또 창업지원법에 따른 상법에 대한 개정 동향을 1차, 2차, 3차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법이 그래도 과거에 경직된 사고방식 이게 법적인 규제를 많이 풀었죠. 예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화폐 가치가. 과거에 유동성은 많이 높아졌지만 소득은 높아지고 그러면 원래 이제 상법의 규정을 유지했다 그러면 주식회사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입장벽을 낮춰졌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18개 기관인가요?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자본금이 100원입니다. 100원.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100원 이상도 주식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5천만 원 기준에서 완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상법이 최근 이슈가 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좀 많이 풀어놨죠. 그래서 상법에 개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사주를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리 사주를 이제 매입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주주긴 한데 전체 지분의 한 3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는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우리 사주로 그냥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우호 지분으로 이제 편성이 되겠죠. 사내에서 우리 사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에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사주를 소화시켜라. 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가 이제 그만큼 누려왔던 혜택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도 주주의 권리, 기존의 대주주만 주주냐, 그게 아니다. 소액 주주도 주주다.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창업자와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개인들한테는 세대 혜택을 주잖아요. 세대 혜택 이게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하고는 물론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된 데서 많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창업 벤처기업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에 그 2015년 12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경우에는 5년간 발생소득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100분의 50이네요. 세액을 이제 감면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이거 그 창업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그리고 제가 저 법에 그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브로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거기서 5년 동안 상주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또는 강남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됐던 취득세를 다시 또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서로 간에 네트워킹도 쌓고 하나의 그 집사는 단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준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들한테 유인책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죠. 규정하는 법률이긴 한데 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취득세, 그다음에 개인 소득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연말 세액공제 받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 투자적 출자했다고 그러면 출자한 그 금액에서 이제 실제 투자한 금액 5억의 개인 투자 조합 결성했는데 당연인데 5억을 다 투자했다. 5억에 대한 것을 이제 세액 출자자 비율에 따라서 공개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창업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농지법은 우리 창업 기업들하고 많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농촌 재개 한에서는 농업시설의 개량이나 정비, 그다음에 생산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됐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죠. 농촌 지역 진흥 지역에 대한 개발 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서 실제로 생산 농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법은 어떻게 보면 그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에 대한 대체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는 사례.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농업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창업 그런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규,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법률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 티모 사태나 IMF 사태 보셨잖아요. 그때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그게 이제 거기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처벌 구속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다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vendor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든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및 전자결제, 뭐 인력 채용 등 초기 경영 관련돼 있는 관련 법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업 기업들 같아도 요즘은 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그 전문가 지식을 가진 역량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고 요즘 특히나 AI 창업 같은 경우에는 2, 3년만 이렇게 경력이 있어도 연봉이 뭐 7, 8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잘 못하죠. 그런 비용을 다 들여 가지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구매 관리라 공공구매라는 게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 판로 지원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 지원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제도의 운영 요령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전체 분할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창업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쌀 수가 있습니다. 시중 가격은 내가 소비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해놨는데 그럼 나라정책도 10만 원 올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소비자 가격이 10만 원 하더라도 뭐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하면 뭐 20% 할인하면 8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라정책 올라가는 10만 원이 똑같이 8만 원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대로 있죠. 그건 공공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그 10만 원짜리 살 경우는 2만 원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런 그 불합리한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기자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라 형태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등록한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그다음에 쿠팡이나 이런 데는 또 할인 행사해가지고 그것보다 공공조달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달하는 공공조달이 오히려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 알아요, 국민들도. 알면서도 그걸 뭐 기업을 도와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업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걸 그냥 규제를 강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할인해서 해도 뭐 10만 원짜리 8만 원이다 그러면 나라장도 같이 8만 원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공정성 TV에 휘발치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8만 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가격이 고정돼 있고 그러면 오히려 시중보다 마진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공공조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기업들이나 사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채널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공공조달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나라장터나 벤처나라나 내 상품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내 상품을 사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제품만 독점으로 올라가 있으면 사줘요. 그렇지만 경쟁 제품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내가 따로 그 수요처에 가서 상품 카탈로그를 전달하고 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기존에 그 A라는 상품을 계속 사왔어요. 공무원들이. 근데 내가 신규로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상품으로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이제 자극을 주거나 뭔가 가격은 또 동일한데 내가 기능이 우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디자인 깨끗하거나 품질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살 텐데 그 사람 공무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 관례대로 먼저 그 제품 구매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제품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게 되죠. 그러려면 그런 기존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창업 기업인 경우에는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라정터나 벤처나라에 제품이 등록돼 있다. 근데 경쟁 제품이 10개가 넘더라.
그러면 나는 후보 업체잖아요. 기존의 업체들은 이제 과점 형태로 나눠먹고 있다, 시장을. 그러면 자각기업은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뭐 콜드메일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래 후보업체의 제품을 구매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해야 내 제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업 전문가들 꼭 이렇게 나라센터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방법도 잘 전문가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저도 학교로 오기 전에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창업할 때 저도 국방부라든가 해양경찰청, 도달청, 철도청 뭐 다 납품을 해봤거든요. 공문 조달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제 정유회사 제품들이 4개 있었잖아요. SK, 뭐 SOL, GS 칼텍스, 현대, 올뱅크 4개 기업 있잖아요. 그럼 4개 기업들이 나라장터나 이런 조달 품목에 국방부 같은 방사청에 품목 등록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뭐 수협 중앙이라든가 농협 중앙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걸 우선 사버려요. 다른 그 후발업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뭐 SK 제품을 선호했다. 그럼 SK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공에서 조달이 되는 거예요. 후발업체가 SO 같은 경우에는 후발업체인데 후발업체가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제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이미 품질 검진돼 있는데 가격은 똑같아. 그러니까 SK 제품 사겠죠. 그러면 후발업체는 SOE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수협 중앙회에 카탈로그를 만들어갖고 순회 방문해서 구매 담당자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만나서 설명하고 우리 제품도 SK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잘 구매를 좀 우리 것도 한 번 정도 구매해달라 요청하면 결국 이제 농협 중앙회라든가 단위조합이죠. 수협 단위조합에서 면세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 농민이나 어민들이잖아요. 근데 농민이나 어민들이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SK 쓰고 있는데 갑자기 SOE를 갖다 놨다.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구매하면 왜 SK를 안 사고 SOE를 사놨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품질이 다 똑같고요. 오히려 이게 품질이 우수하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안 바꾸려고 그러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제품을 엔간해서는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후발업체는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고 발품을 팔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창업자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창업자께 만나면 나라종표나 벤처나 등록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물어봐요. 한 몇 개월 지나서 발주가 있냐?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다. 뭐 이게 내가 독점이면 모를까. 경쟁이나 대체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을 제품을 많이 산다. 공무원들이 귀찮거든요. 신제품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기존에 있는 제품 대신에 이 제품 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득권 가지고 있는 제품을 우선 선호한다. 그럼 후보업체는 계속 창업기업으로 남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창업기업들도 이렇게 자기가 발품을 팔고 구매 담당 공무원하고 네트워크 가지고 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2배, 3배 이상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죠. 자, 공공구매 및 계약 관련 법률입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획 확대시키고 과당 경쟁 방지, 가격 유지하는 거, 혁신형 기업 지원, 그래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잖아요. 성능 인증, 성능 보험도 있고요. 공공구매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구매 지원관 제도, 공공구매 종합망,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론 이런 제도들을 자꾸 도입해서 대기업이 다 이 공공시장을 장악하면 안 되잖아요. 후발업체 스타트업도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생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공공구매 및 계약이라는 법률을 시행해서 당연히
기업들한테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제도, 그래서 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수입 제품의 납품, 하청 생산 등으로 경쟁을 제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요기한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탁 생산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직접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그냥 남께 사다가 그 우선 그 조달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직접 생산한 능력이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공공구매 조달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접 생산 여부 판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중기 중앙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 생산을 하는 품목, 간접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수입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대기업 아니고 창업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 제품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탁 생산도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규제를 안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직접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으면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없잖아요. 직접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들이 당연히 미뤄놓은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위탁 생산 계약서, 위탁 생산 계약서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제도. 자, 중소기업 이게 계약 이행 능력이라면 경쟁 입찰 해가지고요. 중소기업에서 납품 이행 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평가해서 최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 가격, 예전 가격의 88% 이상을 보상하는 거예요. 너무 또 후려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입찰해가지고 경쟁할 경우에는. 그래서 15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제가 적정가 입찰이 55점, 그다음에 이행 능력이 45점. 그래서 이 가격이 1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비중이 70점, 경영 상태가 30개 이렇게 비중이 다르다는 거.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너무 가격 비중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되게만 그 가격이 싸게 낸 그 기업마다 낙찰되겠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저수 비중이. 그래서 1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경영 상태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10억 원 미만은 그 비중이 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이행 능력 심사 제도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격 조합 확인 제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동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적격 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이제 일반 단일 기업이 아니더라도요, 협동조합도 이렇게 적격 조합 요건을 갖추면 경쟁 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우리는 단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은 출자한 법인인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 특정 소액 수익계약 제도. 공공기관이 추정계약 5천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 간 공백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익계약 할 수 있도록 조합 추천은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일반 수익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익계약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공공기관이 추정 가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액 수익계약 대상업체 추천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2천만 원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구매권에서 2개 이상은 소기업자는 추정가 2천만 원 미만.
5개 이상 소기업자는 추정가 2천만 원 이상 구매 대상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협동조합의 추천도 물론 그런 요구 작품도 있겠지만, 일단 그 여성기업이 아마 5천만일 거예요. 여성기업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이하는 수익계획 가능하다. 여성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인 경우 소기업자는 추천계약 2천만 원 미만은 수익계획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액 수익계약 대상업체 추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구매 정보망이라고 있어요. SMPP라고 있잖아요. 공공구매 정보망. 그래서 공공기관 추천, 중소기업들이 추천 신청하게 되면 협동조합 이것도 당연히 추천하겠죠. 여기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해당 업체까지 계약 체결을 하실 때 이런 뭐죠, 이렇게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수의계약 대상 추천 시스템도 공공기관 추천을 요청한 후에 추천기간 기한까지 대부분 대상업체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수익계약 요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각 품목별로 공공기관별로도 혹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물 나라전체 공고물 올라오면 그 자격 요건을 정확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그거를 창업자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예전 가격 있잖아요. 예전 가격 대비 입찰 금액이 87.74%, 추정 가격 2천만 미만의 명령 부품 대개면 예전 가격의 90% 이상 인덱스를 제출한 자중에 최저 가격을 제출한 사람들을 순서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 이거는 이게 긴급 조달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게 디젤 차에 들어간 요소수가 중국에 이제 수출을 막아버린 바람에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가격이. 이럴 때는 긴급 이제 입찰 공고를 때리죠. 그럴 경우에는 금액에 2천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조항을 그냥 2천만 원 이하만 수익이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미 요소수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지금 국내 경기가 올수록 되게 있다.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되겠죠, 계획들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그래서 직접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 생산 확인 제도로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이나 하청제품 생산제 참여를 배제한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 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의 경쟁 입찰을 의무하게 되고 이렇게 대기업 못 한다 이거죠. 직접 생산업체만 참여 가능하게끔 됐다. 그다음에 뭐 경쟁 제품을 지정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 요청하게 되면 경쟁 제품을 지정해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요. 결국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를 하게끔 됐어요. 그다음에 계약 이행 능력 검사. 이게 자본 잠시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수익에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통해서 계약자를 경쟁하게끔 됐습니다. 경쟁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 중앙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운영위원 심의 거쳐가지고 소기업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과 뭐 경쟁 제품 이런 것들 할 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배제하고 중소기업 조합만 참여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직접 생산하기, 그다음에 적격 조합 요건 확인, 뭐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 간 경쟁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국내 대기업들이 뭐 입찰 시장을 싹쓸이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보시면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박절하게 대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또 낙찰 받으면 또 하청 줄 거 아니에요? 되게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하기 위해서 저기업들을 배제시켰다. 일정 금액, 이게 이제 공고문 보시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입찰 참여하는 것은 대기업은 참여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공사용 이제 건설 공사잖아요. 예, 예.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이 있을 거예요. 직접 구매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고관이 분리 발주할 수, 직접 할 수 있다. 알겠죠? SNPP라고 있죠.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 이런 거 꼭 우리가 이 사이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 이런 사이트들도 이게 해당되는 품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게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냐, 아니면 아예 신기술 제품이냐, 그다음에 제품별 생산 기업의 그 종류가 몇 개나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가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스타트업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공구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 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 제품의 생산 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 조달을 할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 제품 생산에 납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성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금력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낙찰과 동시에 꼭 보십시오.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에부터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조항들도 이게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기의 상황에, 경기 활성화 국면이나 그다음에 침체 국면에 따라서 또 계약 금리 대출 금리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도 뭐 범위가 달라지겠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내수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위축되거나 수축될 경우에는 공공 낙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술 제품이라죠. 신기술 인증, NET라고 하죠. 그다음에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그다음에 굿 소프트웨어, 우수 GS 인증.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증받은 제품 중소기업 개발 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나라정터에 등록만 했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거나,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굿 소프트웨어 우수 인증, GS 인증을 받거나, 우수 조달 품목, 우수 조달 공동 상표, 구매 조건부 민간 공동 투자 R&D 성공 제품, 독색 인증 제품, 뭐 다양한 제품들 인증이 있어요. 자,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는 이게 중소기업 기술재 개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또 수의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당연히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를 할 때 NEP나 NET, GS 인증을 이제 우리가 창업기업들은 똘똘한 창업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의 혜택을 더 못 받는 게죠.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안 내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인증, 기술 개발 제품의 인증 기관으로서는 그 화면을 보이신 것처럼 지방의 중소기업청에서는 성능 인증, 기술 표준으로서는 NET, NEP, GS 인증, 조달청에서는 우수 조달 품목 인증, 중소기업청에서는
구매조건부 R&D 통해 개발한 성공한 제품. 그래서 기술 개발 제품에다 우선 구매 제도도 제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인증제도 공공구매 촉진 이런 것들이 어떤 보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성능 인증 제도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성능을 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GR 인증, 우수 GR용, 신뢰성 인증, 산업 기구 인증,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 적합성 인증 이런 다양한 인증인데 너무 외우기 어려워요. 이건 다 하기가.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 전문가들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세 가지 인증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NEP, 그다음에 NET, GS 인증 이 세 가지 정도. 이걸 다 우리가 인증을 다 받고 모든 걸 다 100%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적 개발 제품 우선 인증 구매 제도를 받기 위해서 NET 인증이라는 NEP 인증, GS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다른 정부 부처의 R&D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기술, 산업 융합 제품, 지정 제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인증이라고 세 가지 인증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차들이나 방법들이 있다는 거. 성능 제품 이게 최대 유효기간 3년이래요. 유효기간 3년 동안 이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 창업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성능 인증서 발급 이런 것들도 창업기업들이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주셔야 돼,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도 본인이 창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본인이 안 해보시면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내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창업기업 손잡고 가가지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내가 다음번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창업 전문가로서 이런 전문적인 프로세스나 방법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능보험제도라고 있네요. 그러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만 제품에 문제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보험제도예요. 성능보험제도라는 게. 물론 이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뭐 공공조달해서 자기 직접 가입하지는 않죠. 그래서 손실 보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능보험제도는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이렇게 보험사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가입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성능에 대한 보험 제도를 내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이거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신청 방법은 직접 생산 확인은 공공구매 종합망이라 그 SMPP라고 있죠. 그다음에 적격 조합 확인 신청,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공공구매론, 기술적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신청, 성능 인증 신청. 물론 이런 다양한 중소기업들이니까 창업기업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창업기업들도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품에 대한 조달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창업기업들한테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창업기업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지식 서비스가 70%입니다. AI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 서비스, ICT 창업, 빅데이터 창업, 그다음에 뭐 플랫폼 창업 이런 것 전부 다 지식 서비스잖아요. 그 외에 70%를 제한 나머지가 제조 창업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제 제조 관련돼 있는 것들은 NEP 인증이나 NET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조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의 창업자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 지식 서비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뭐 소프트웨어로 아래 한글처럼 당연히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결단을 밟아야 되겠지만 이런 그런 아주 범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해서 실행하는 스타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절차, 구매계획의 작성자,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창장에 보고해야 된다. 이때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목표 비율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B2G 시장만 잘 공략해도 스타트업들이 생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아는 창업기업 대표분들도 가로등 있죠, 가로등. 일반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이런 공공 가로등에 그 LED 등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담 라이팅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민간 팔지가 않겠죠. 당연히 LED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도로공사 공공 섹터에 LED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기득권 가진 LED 제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보다 후발업체이다 보니까 대표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탈로그 만들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지방사업소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그 판로를 엄청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다 전량 B2G 시장에서 성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구매 절차라든가 NET 인증이나 NEP 인증을 받아서 열심히 영업을 한 결과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창업기업들도 손목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창업기업들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그 기득권의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목표를 위해서는 국민세금을 집행하고 계약도도요. 계약이 이제 불평등 계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전체 계약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계약 원칙에다가 일반 경쟁이에요. 특정 영역에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긴 하지만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등 즉 국가 정책의 목적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와 공무원만을 기술을 하는 국가 계약법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상으로 이제 중소기업 관련돼 있는 특히 또 상업기업에 관련돼 있는 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세부 항목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창업 경영대학원 안에 창업 법률을 다루는 전공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최완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법 전문가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 관련된 법을 기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고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따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따로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게 쉽지는 않겠지만 창업 기업들은 그만큼 어려워요. 법적인 조항을 우리가 창업 기업들이 다 외울 수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일했는데도 아이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교육비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거나 창업 기업들을 도와줄 때는 그런 전문 지식 우리가 막 이걸 책을 펴놓고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을 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창업기업들을 안내를 해주셔야 창업기업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특징은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조달, 그다음에 성능 인증 이런 것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을 우리가 기본 상식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창업자하고 들어가실 때 혹시 이게 우수저달법무 등록되셨냐 물어보시고 우수저달법무 등록되려면 이제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꼭 창업기업이면 이런 절차나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도를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창업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장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일했는데도 아이들 잠깐만요. 공유가 잘못되어 있는 데 보고요. 다시 맞네요. 교육비와 4인 가족 생활비를 쓰면 빠듯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문득 돌아보니 남은 건 수도권에 대출이 많이 낀 아파트 한 채뿐.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한 미술학원 운영마저 어려워져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매점에 취업을 했고 퇴근 후엔 하원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선생님에서 순식간에 이모님이 됐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운서 최종 면접을 보고 온 딸이 갑자기 미안하다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아나운서 포기하려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날은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그 옷차림으로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등의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던 아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전히 부모 능력이 곧 자녀 스펙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로 딸은 아나운서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로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을 검색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1. 새벽 기상하기. 부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에 주저없이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졸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찍 앞당기며 4시 기상에 적응했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 번에 4시에 기상하는 것보다는 6시부터 시작해 일주일마다 10분씩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상 시간을 앞당길 수 있죠. 이렇게 3개월째 새벽에 일어나니 루틴이 생겼습니다. 독서를 하고 걷기 운동을 한 후 글쓰기를 하고 경제 뉴스 읽기와 부동산 공부 등 루틴을 하나씩 늘렸습니다. 2. 일주일 가족 식비 7만 원으로 해결하기. 종잣돈을 모으려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벌이가 적었으므로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비에 유독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일주일 식비를 7만 원으로 정하고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이 어떻게 일주일에 7만 원으로 식비를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일주일 식비 7만 원을 체크카드에 넣습니다. 일주일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이때 절대 몇 주치 돈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은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봅니다. 월요일은 반찬을 하는 날입니다. 밑반찬을 만들고 국을 2-3가지 끓여 냉동합니다. 목요일 저녁까지 국을 번갈아 가며 먹고 금요일에는 주말까지 먹을 장을 봅니다. 식재료는 소분한 후 냉동한 다음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식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블로그에 글쓰기. 매일 새벽 독서를 하다 보니 나도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와 일주일 식비 7만 원으로 살기를 주제로 하루에 하나씩은 꼭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 글을 올리자 댓글이 하나씩 달리더니 한 달 만에 이웃이 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식비 절약 모임도 만들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블로그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것이죠. 일주일 7만 원 살기를 주제로 강의 요청도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고 있고요. 매일 글을 썼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4. 모은 돈으로 투자하기. 새벽에 일어나 책과 강연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절약을 하며 모은 돈으로 종잣돈도 생겼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돈이 없었기에 사는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송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50년을 넘게 산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야 했죠. 가족 모두가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1년 후 우리 부부는 또 한 번의 결심을 했습니다. 송도 집을 월세를 주고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송도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내고도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출 낀 아파트가 전부였던 우리 부부의 자산은 이제 아파트와 매달 받는 월세, 콘텐츠로 인한 부수입으로 약 25억 원이 됐습니다. 50대는 무엇이든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줄고 나만의 시간은 많아지죠. 그러니 무엇이든 두드려 보세요. 자, 창업은요, 여기서 나온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5년째 매일 2만 보 걷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제 개인의 건강도 물론 관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왜 코로나 때 주변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외출 안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지면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제가, 카톡에 대문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창업기업은 꾸준함과 성실함,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회가 필요하는 거, 나랑 적성이 잘 맞는 것을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자기주도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들어요. 기획가정신 이런 거 좋은 사례 다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삶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결국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전에 목동에서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로 한동안 패러디가 유행했잖아요. 스카이대학을 입학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공부의 모든 방향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남이 이렇게 가이드를 한 거 따라서 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당연히 따라서 하는 거 맞지만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거든요. 남이 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 나는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업은 자기주도 사업을 해야 돼요. 남들이 뭘 하든 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과거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 창업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라든가 나만의 자기주도 사업에 대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창업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제가 매일 2만 보를 걸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5년 동안 하다가 혹시 나 이런 높아심이 있어요. 내가 중단을 한다. 중단을 하면 사업을 나도 폐업하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을까 봐 그게 가장 높아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긴 하지만 걷는 것도 결론은 창업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창업자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럽다, 어떻게 보면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창업은 루틴이라는 게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정보 검색한다든가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내가 시장 조사를 이런 것들도 루틴하게 한 사람이 이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창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나만의 자기주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서 해서 성공한다. 천만 말씀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남이 했던 것들을 참고하고 참조하지 그걸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한테도 내가 창업자한테 가르칠 정도의 역량이 되고 창업자한테 내가 말빨이 먹힌다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려면 내가 먼저 설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당신 창업자보다 너보다는 창업자 당신보다 나는 이런 면에서 더 탁월하다. 탁월하려고 그러면 뭔가 숫자로 표지거나 그럴 거 아니더라도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도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창업자한테 가르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뚜렷한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창업 실무에서 꼭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내가 발견해서 그걸 키워주는 것도 창업자의 전문가의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단순하게 만나서 그냥 내가 코칭하고 창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준 것도 하나의 개인의 역량이긴 하지만 결론은 궁극적으로 창업자가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 역할이잖아요. 그럴 때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캐릭터, 나는 그래서 창업을 하지 않지만 창업자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자꾸 시청해서 새로운 창업 트렌드의 기술을 익히고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 그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지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나만의 강점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도 창업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떠나서 창업 전문가 또는 창업자 대표로서 역량 있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자기주도 사업. 남이 한 걸 따라서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여러분 잘 아시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부러워하죠. 그 사람처럼 나 똑같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자기주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창업 실무를 가르치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기주도, 내가 뭘 잘하는지. 창업자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창업 지원을 하는 전문가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 전문가다, 투자 전문가다,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다, 마케팅 전문가다, 사업 계획서 전문가다. 이런 자기주도 사업. 내가 그걸 꼭 한 학기 동안 잘 배우셔가지고 창업자들한테 역량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창업 전문가 또는 창업가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